일단은 정보보안기사 강의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출풀이를 강의를 하는 건가? 뭐 그런 또 이제 교재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듣는 분들도 아마 이제 사실은 보안기사에 관심은 있지만 지금 당장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내용에서 좀 약간 그 업무적으로 좀 배우는 내용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보안기사가 뭔지 좀 이제 가급적 실습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보안기사 이 내용을 할 건데요. 밑에 이제 뒤에 있는 그림은 이제 별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 뭐라 그럴까? 그냥 템플릿? 예, 템플릿 때문에 그냥 열어둔 거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좀 약간 그 기업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이 전체를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시간상 불가능하니까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안기사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왜 그게 답이 되는지 우리가 좀 보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템플릿을 좀 하나 더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그림 네모 박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네모 박스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기업의 전체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그냥 뭐 기업의 네트워크다 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인터파크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인터파크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 제가 인터파크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구조를 알고 있냐? 정확히 말하면 모르니까 인터파크를 가정을 한 겁니다. 아는 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는 데는 직접 간접적으로 이게 뭔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네모박스가 흔히 얘기하면은 어,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네트워크를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뭐 서브넷 이런 말을 쓰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말들은 솔직히 잘 몰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이 네트워크를 나눠요. 그럼 지금 한 두 개가 나눠져 있죠? 큰 덩어리 안에 서브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또 나눕니다. 이게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한 덩어리를 나눴어요. 물론 뭐 이렇게 나누는 게 꼭 무조건 좋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 덩어리를 일단 빼죠. 빼고 총 전체 물리적인 덩어리 안에서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시설이 있다거나 뭐 어떤 환경이 있다거나 물리적인 덩어리에서 총 세 덩어리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아이콘을 하나 좀 가져올게요. 아이콘 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근데 왜 파워포인트가 이게 실행이 안 되죠? 잠깐, 요건가 보다. 이거는 이제는 다른 그림은 아니고 그냥 아이콘이 좀 필요해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아무튼 세 덩어리를 나눴는데 우리가 이 덩어리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어려운 말로 자꾸 해서 그런데 이제 쉽게 하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IP 주소를 줬는데 10.10.1.0을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10.10.2.0을 줬고 그 다음에 이쪽은 10.10. 여기 끝에다 둘까요? 네, 끝에다 두죠. 3.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가 그냥 누가 봐도 아는 거죠. 뭐예요? 구분자입니다. 구분자. 그러니까 구분자가 뭔가 다르니까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우리가 이렇게 식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서는 어렵게 말을 해서 뭐 서브 네트워크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굳이 이런 말을 몰라도 그냥 구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 좀 그려볼게요. 이 기업에 들어오는데 이 기업에 들어오는 길이 있죠. 그럼 제가 여기에 이 길을요 조금씩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기업에 들어오는 이 길이 어디냐면 한남대교입니다. 한남대교예요. 그럼 요 앞에 있는 요 동은 어디냐? 결론은 신사동이 되겠죠. 뒤에 있는 동은 논현동이 돼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동은 뭐 어딜까요? 역삼동? 네, 역삼동이 돼요. 그래서 이 전체는
결론은 강남구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실제로 뭐가 똑같냐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남대교를 뭐라고 부르냐, 네트워크에서는 게이트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다리지만 이쪽에는 용산이 있기 때문에 용산과 강남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즉 네트워크는 어려운 말로 망과 망이 다를 때 그 다른 거를 변환해 주거나 연계해 주는 장치, 그걸 전부 다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물론 앞에 주제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어떤 게이트웨이냐 이렇게 붙어요. VoIP 게이트웨이, 뭐 VPN 게이트웨이, 이렇게 앞에 단어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제가 한남대교 앞에다가 그 차단기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놔요. 왜 그러냐? 나는 용산 사는 사람들이 강남구에 들어오는 게 싫어요.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용산 사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용자가 어, 한남대교를 건너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도를 한다. 그냥 그거를 그냥 어려운 영어로 쓰는데 여기서 이제 시도를 한다라는 걸 try를 쓰지 않고 그냥 request라는 걸 써요. request를 해서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시도를 할 때 이게 다르니까 자동차 타고 가죠. 예, 그 자동차에다가 영어를 하나 붙였어요. 그게 HTTP request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한남대교에 그 차단기,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차단기가 없죠. 이런 요청들이 오면 이 요청들을 뭔가 분석해주는 놈이 하나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웹서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카피하려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웹서버를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웹서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치예요. 왜 아파치냐? 사실은 아파치가 나온 지는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 아파치가 사실은 오픈소스라는 게 굉장히 커요. 왜냐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기업에서 유료 소프트웨어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업체가 주로 발생시키는 그 수익 모델은 유지보수비입니다. 절대로 어떤 기업도 고가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거의 최저가로 삽니다. 그런데 이 서버가 한 대일 때는 이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접점 쪽에 이걸 접점이라고도 불러요. 만약에 100대가 있으면 이게 기업마다 있으면 이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과거에 못했던 이유는요. 이 공개 소프트웨어들은 오류나 뭔가가 났을 때 대응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도 있었지만 함부로 쓰질 못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게 이제 대응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웹을 보면 HTTP 리퀘스트를 보면 이제 아파치라는 웹서버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웹서버가 결과적으로 웹에 응답을 해주는 놈이죠. 근데 기업에는 이 웹서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쪽에 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하나의 박스로 볼 수도 있고 피지컬하게 두 개 박스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뒤쪽에 있는 게 이제 뭐냐? 마스라고 부르는데 결론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톰캣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톰캣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파치 톰캣, 그 다음에 여기는 웹브라우저겠죠. 결론은 그죠? 웹브라우저. 이게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웹의 구조인데 우리가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면 어디엔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 공간, 그 공간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이제 어디냐면 뒤쪽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놈을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두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뭐 MySQL일 수도 있고 오라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는 회원을 가입하는 가입 정보 등이 있으니까 결론은 이제 개인 정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뭔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방화벽을 하나 더 둡니다. 이건 어떤 기업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방화벽은 이름을 좀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그게 DB 접근제예요. DB 접근 제어 솔루션을 DB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둡니다.
네, 그러면 요 DB는 이렇게 보호한다고 치는데 이 테두리 안에 어려운 말로 하면 서브넷 안에 쉬운 말로 하면 역삼동 안에 많은 집들이 있는데 요 집만 과연 보호하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보통은 서버가 있는 공간에는 앞에다가 방화벽을 하나 딱 놔서 이거를 접근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각종 뭐 무슨 서버인지 모르겠지만 뭐 메일 서버일 수도 있고 뭐 그룹웨어를 관리하는 서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서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 별다른 문제는 아니고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컴퓨터에는 이런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즉 이 그림은 마치 물리적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볼 때는 이게 물리적 그림인지 이게 논리적 그림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즉 이렇게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많은 뭔가의 장비가 하나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백본이라고 하죠. 그럼 백본은 보통 두 대를 줍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건데요. 그럼 얘도 지금 실제 물리적인 케이블은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케이블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사동 안의 길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얘도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이 백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통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어떤 것들 둘 수가 있는데 이 서버가 실제 그림은 한 대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이제는 보통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작은 중소기업이 한 대가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대일 리가 없습니다. 보통 기업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대수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에 쓰듯이 공유기가 하나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유기를 하나 이렇게 꽂아요. 그럼 이 공유기를 뭐라고 그러냐? 스위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꽂고 요놈을 사실은 이렇게 꽂고 공유기는 구멍이 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요걸 이렇게 꽂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이블들을 연결해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 백본에 있는 건 이쪽 방화벽에다가 딱 꽂아두면 내부망으로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이 방화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 중에서 DB로 가는 건 DB 접근 제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DB를 걸쳐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실제 물리적으로 박스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박스 하나, 이것도 박스, 이것도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물리적 그림이냐 논리적 그림이냐를 약간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쪽에 논현동이라는 데는 도대체 누가 있냐? 바로 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도 사실은 이쪽에다가 방화벽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럼 직원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냐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정보보안 기사에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웹을 부를 때 HTTP 리퀘스트라는 걸 부른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HTTP 리스판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이에는요. 호출하는 방법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뭐냐? 바로 뭐 알겠지만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겟과 포스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보안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보안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게 많아요. 원래 보안적인 내용이 아닌데 요즘 이제 보안이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안적인 관점으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무슨 말이냐면 겟과 포스트라는 게 나온 이유는 겟이라는 거는 메시지를 전송할 때 사이즈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쪽의 웹서버로 보낼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게시판에 게시글을 쓰는데 이렇게 이 글을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양은 요 겟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최대로 하면 4kb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파일 첨부 같은 게 있죠. 4kb야 뭐 텍스트 데이터야 4kb 이내로 다 끝낼 수 있겠지만 파일 첨부 같은 경우는 4kb가 보다 넘은 게 4kb보다 큰 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대용량의 그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포스트예요. 그러니까
get은 URL에다가 뭔가 값을 이렇게 네이버.com 하고 두두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이즈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포스트는 메시지의 본문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쪽에 무슨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그쵸? 이게 프로그램이. 그러면 얘가 불러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뭐라고 하냐? 지금은 아파치 톰캣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컨트롤러라는 걸 불러요. 물론 보안 기사에서 컨트롤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예가 서블릿인 거죠. 그리고 얘가 불려지면 요게 이제는 DB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SQL이라는 걸 쓰겠죠. SQL이라는 걸 써서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HTML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 그냥 두 개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원래는 한 박스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쪽에 HTML을 출력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JSP가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어떤 했던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출력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거를 이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해서 리스판스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인 개요, 아주 간단한 개요지만 사실은 이거를 엔드에서부터 엔드까지 실습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여기 이클립스를 띄워놨는데 실제 어떻게 되는지 구현을 좀 해보고 시간이 안 되면 일단은 말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볼게요.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16회 정보보안 기사,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보안이죠. 애플리케이션 보안 문제에서 요게 출제가 됐습니다. 요게 어떻게 출제가 됐냐? 지금 겟 방식은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길이 제한이 있냐 없냐, 그쵸? 근데 길이 제한이 있어서 이게 나온 거라며요. 그쵸? 그러니까 길이 제한이 당연히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파일을 올리거나 그 어떤 텍스트 올릴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제 아파치라는 웹서버인데 모든 이런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습니까? 설정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책에서는 http .conf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파치인 경우에는 아파치 .conf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 파일은 뒤에가 conf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이 기동을 한다라는 거는 이 설정을 읽어서 돌아간다, 그죠?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첨부 파일을 올리면요,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100기가짜리 첨부 파일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 서버의 공간이 50기가가 있다라고, 물론 이러면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나겠지만 50기가라고 봤을 때 100기가짜리를 업로드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화 걸려 죽습니다. 그죠? 용량 풀라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어할 수도 있고 이런 설정 파일에서 제어할 수도 있는데 아파치 웹서버의 설정 파일 중에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라는 설정 파일이 있어요. 이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는 최대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사이즈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단위로 설정을 하냐면 우리가 0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트죠. 뭐 다 알겠죠? 그죠? 0은 비트죠. 그러면 0이 3개가 있으면 킬로바이트고 그 3개가 다시 더 붙어 있으면 메가바이트죠. 그리고 앞에다 5를 쓰면 5메가.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최대 5메가까지 이제 업로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가 보안기사 실기 기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 아파치라고 웹서버가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버전. 그럼 뭐 버전 1.0, 뭐 버전 2.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0이 나왔다가 2.0이 나오는 거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1.0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다시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 웹서버가 약간 오래된, 즉 1.0의 버전을 쓰고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여지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인터파크의 기업의 아파치 웹서버의 버전이 보인다면 이게 그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치 웹서버의 버전이나 이 아파치 웹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의 버전, 그리고 서버 스크립트의 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HTTP 리스판스, 즉 응답 메시지에 뭐가 있냐? 서버라는 필드가 있어요. 이 서버라는 필드에 기본적으로 아파치 웹서버의 버전과 운영체제의 버전, 그 다음에 서버 스크립트 언어의 버전들이 리턴돼서 날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버전을 봤어요. 보니까 얘가 1.0을 쓰고 있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브라우저를 이렇게 하나 띄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CVE라는 영어 하나 붙이고 그냥 아파치 이렇게 쓰고 2점 이렇게 칩니다. 이 버전이구나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가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알려진 취약점이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중요한 건 알려진 겁니다. 알려지지 않은 건 당연히 여기에 등록 안 돼요. 그래서 보안기사 시험 문제 실기에 이 CVE가 뭐냐 이게 나온 이유가 사실은 보안기사가 이거를 보고 관리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취약점 코드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심각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해킹이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닐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 rapid.metasploit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취약점 코드별로 공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왜냐면 취약점이 알려졌다고 해서 그게 다 해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HTTP 리퀘스트에서 왜 서버 버전을 넘겨줬냐. 그냥 이걸 안 줬으면 되지 않냐. 물론 옛날 버전은 패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버 버전을 넘겨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http 뒷.conf에 뭔가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서버 토큰즈예요. SERVR이에요. 서버예요. 서버 토큰즈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서버 토큰즈에 PROD라고 설정을 하면 내가 리스판스 할 때 아파치라는 영어만 리턴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버전들은 이쪽 사용자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설정했으면 버전이 노출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뭐가 됩니까? 아파치 웹서버의 어떤 이제 설정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웹페이지를 URL을 쳤는데 그 페이지에서 아마 많이 이거는 봤을 테니까 얘기를 보여주진 않겠습니다. 페이지 not found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페이지 not found라는 이 영어가 나올 때 이제 하단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이 하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파치 웹서버 2.2.2 뭐 그다음에 뭐 리눅스 버전 뭐 이런 정보가 마치 리스판스 메시지가 날라올 때에 노출됐던 그 정보가 이 나파운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왜 나오냐? 여기에 출력되는 데이터는 서버 토큰지에 옆에 설정되어 있는 단어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이거의 출력 여부, 이거를 나파운드일 때 뭐를 찍을 거냐 말 거냐. 출력 여부는 시그네이처라는 필드가 있어요. 시그니처라는 필드가 있어서 이게 정확한 이름이 앞에가 영어로 서버가 붙어요. 서버 시그니처라는 필드가 있고 이게 ON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바로 이런 정보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안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5% 설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웹페이지 같은 걸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따따따죠? 네이버죠? 컴. 우리가 이런 영어를 URL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브라우저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입력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메인 페이지라는 게 나옵니다. 메인 페이지의 이름이 그거는 이제 만들기 나름이니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index.html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index.html을 지워버리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 서버에서 뭐가 나오냐? 우리가 보고 있는 탐색기 같은 게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디렉토리 리스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디렉토리 리스팅이 나온 게 뭐가 문제냐? 원래 문제 없습니다. 원래 이거는 웹서버가 이런 거를 해주는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요. 뭐냐면 내가 게시판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업로드했어요. 근데 이게 업로드가 되면 안 되는데 뭐 어떤 뭐 개발자가 개발을 똑바로 안 했건 어떤 이유건 간에 이게 업로드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서버 쪽에 A라는 프로그램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인데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돼도 실행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윈도우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아무리 들어와 봤자 누군가 실행을 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로가 필요해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거의 정확한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노출이 됐다면 내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원격으로 불러서 요거를 실행해서 어떤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경로가 가장 쉽게 노출이 되는 게 바로 이 디렉토리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가 탐색기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설정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인덱스하고 ES까지 써야 돼요. ES. 그러면 이 필드를 우리는 확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디렉토리 리스팅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 총 네 개를 말했어요. 뭐에 대해서 말했냐? 아파치 웹서버에 대한 보안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네 개밖에 없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키사 가이드에 나와 있는 거는 총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가장 심플한 거 4개를 얘기를 했고, 이 6개 중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청을 할 때 get과 post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기능이 더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지식이고 가장 대표적인 요청 중에 하나가 트레이스예요. 이 트레이스는 개발자가 이 시스템을 처음 개발할 때 호출 자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웹서버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활성화해 두고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류 같은 게 나면 내가 좀 더 손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요 6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게 트레이스 이네이블이에요. 이네이블드 온 이렇게 되면 추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오프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사실은 웹서버에 대한 요거에 대한 보안 설정을 얘기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는 왓스로 이제 쫓아가서 그대로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왓스는 보안기사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출제가 될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거의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왓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요놈 이 왓스가 있을 때는요. 얘는 결론은 DB에 연결을 하니까 DB에 연결을 하려면 무슨 정보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 1번 다 알아요. IP 주소 2번 아이디 3번 패스워드 결과적으로 왓스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건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의 IP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그림이 틀려요. 왜 틀리냐? 왓스는 기본적으로 얘가 해킹을 당하면 DB도 같이 뚫리는 겁니다. 왜? 여기 다 그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와스는요, 이쪽에 내부망 쪽으로 가져와야 돼요. 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봅니다. 물론 이 말은 보안기사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쭉 가요. 이제 쭉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제가 아까 요 그림을 그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그림이 논리적인 거냐, 물리적인 거냐? 이 그림은 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박스가 여기 있고 이렇게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는 입장에서는 얘가 원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통신을 할 때 개발자가 통신 프로그램이라는 걸 개발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물론 이것도 보안기사 시험 문제예요. 서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요, 소켓이라는 걸 만들어요. 물론 TCP가 있고 UDP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TCP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켓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바인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슨을 내요. 그 다음에 억셉트를 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샌드 리시브 클로즈인데 이게 소켓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언어를 다바를 쓰건 C를 쓰건 C++ 쓰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패턴대로만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두 가지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발자가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중에 통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원격으로 이렇게 접속을 못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 바인드에다가 127.0.0.1이라고 듭니다. 그러면 원격 접속은 절대 안 됩니다. 얘는. 그럼 어디에서만 돼요? 이 안에서만. 그런데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여기 있는 와스, 즉 톰캣. 이 톰캣이 원격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 인프라 담당자가 이렇게 있으면 인프라 담당자도 여기 백번 통해서 이렇게 해서 원격으로 이 DB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DB는 127.0.0.1로 바인드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바인드는 그냥 한글로 매핑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매핑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매핑을 해야 되냐? 누구나 이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을 하려면 이 바인드에서 0.0.0.0으로 매핑을 해야 돼요. 이 말의 의미가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특정 IP를 주면 그 IP만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DB별로 틀려요. 그래서 MySQL 같은 경우 뭐가 있냐면 바인드 어드레스라는 필드가 있어요. ADD죠. ADDRESS. 이 바인드 어드레스에 바로 이런 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기사 실기 문제에서 요게 출제가 된 거죠. 이걸 매핑하는 이 필드가 뭐냐? 바로 바인드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보안기사에서 나오는 거는 실제 지식이 실무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볼게요. 이건 지우고. 확실히 지우니까 조금 더 깨끗해졌네요. 자, 예. 아마 마이크 소리는 다른 분이 지금 뭐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자,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을 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제일 권고하는 거는 요거를 지금 요쪽에 HTML과 자바스크립트죠. 이쪽은 서블릿 JSP, 그 다음에 이쪽은 뭐 MySQL이든 오라클. 요 한 세트를 딱 만들어 보면 됩니다. 이 한 세트가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좀 그렇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그때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서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서버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이제는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직원이 요 서버 그러면 뭐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물론 이럴 때 우리는 접근 통제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보 보안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정보 보안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행위 로그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이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보안기사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논외로 하고, 요거를 제외하고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버 간의 접근 통제입니다. 물론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 서버 간의 접근 통제,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 하나 사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큰 이슈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솔루션을 사면 살수록 보안에 더 지적을 많이 당하는 일이 발생하실 거예요. 왜? 솔루션을 사면 그만큼 잘 운영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솔루션이 없을 때는 이걸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솔루션이 있는 기업들이 더 보안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의외로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솔루션이 내가 없어. 그리고 실제 대기업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TCP 래퍼예요. 이 래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능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기업에 가면 서버 간의 접근 통제 용도로 실제 많이 쓰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짓말로 한번 해보죠. 여기에 톰캣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톰캣에 대해서 내가 접근 통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 요 아파치 웹서버는 이렇게 들어와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된다고 치고, 그리고 요 직원은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직원의 IP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10점, 10점, 3점, 20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도 IP가 있어야 돼요. 접근 통제를 하려면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통제하려면 하려면 차번호 갖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가정으로 10점, 10점, 1점, 20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래퍼로 여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래퍼는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호스트, 이제 HOSTS예요. .deny.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deny 파일입니다. 이 deny 파일이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host.allow. 그럼 이제 감으로 대충 이제 느낌이 오죠. 자, 결과적으로 host.deny는 거부하는 뭔가 IP 뭐 이런 거, host.allow는 허락하는 IP 뭐 이런 거, 이거 감으로 이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host.deny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는 바로 이 한 개의 단어밖에 없습니다. all, 딱 요 한 줄만 있으면 되는 거지 더 이상은 뭐가 있으면 오히려 안 돼요. 무슨 뜻이냐? 모든 IP를 거부할 거고, 이건 IP의 의미고요. 모든 프로그램의 연결을 거부하겠다. 이건 애플리케이션, 즉 소프트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all로 해서 이렇게 등록하면요, 이 컴퓨터는 누구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low로 열어줄 것만 허락을 해주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컴퓨터에 들어갈 때, 이 와스에 들어갈 때 보통 일반적으로 SSH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PC 쪽에. 그러면 서버 쪽도 SSH가 떠서 이렇게 통신을 두 개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는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SSHD예요. H가 아닙니다. 어느 프로그램이냐? 이쪽에 뜨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써줘야 되죠. 콜론을 넣고 이 인프라 담당자의 IP 10점, 10점, 3점, 20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인프라 담당자만큼은 이렇게 해서 SSH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와스 입장에서는 이 웹서버죠. 얘가 이 웹서버만큼은 열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웹서버의 프로그램이 HTTP D다. 그리고 저거의 IP. 그래서 host.deny, host.allow. 그죠? 요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요. 보안기사 필기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근 통제를 하는 IP나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가지고 접근 통제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TCP 래퍼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고, 또 하나,
이 래퍼가 사용하는 파일이 뭐냐? denying과 allow입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denying과 allow가 있을 때 얘는 전부 다 거부고 얘는 허용이잖아요. 그럼 누가 더 우선하냐?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우선하죠. 전부 거부하는 게. 그래서 누가 더 우선하냐? 거기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러나 이거는 출제가 됐건 안 됐건 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실기에서 이런 시나리오적 문제를 줘요. 이 톰캣이라는 서버가 있는데 이 톰캣이라는 서버의 담당자는 A군이고 A군의 PC는 몇 번이다. A군이 쓰는 프로그램은 PuTT라는 걸 쓰고 프로토콜은 SSH로 연결을 한다. 서버 쪽에서는 SSHD가 기동이 INET 방식으로 기동이 돼 있고 이럴 때 TCP 래퍼를 통한 올바른 접근 통제 파일을 써봐라. 이거는 뭐 문제가 아주 좋은 거죠. 왜? 실무랑 아주 직접적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 래퍼를 또 얘기를 했고, 근데 래퍼가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요 앞쪽에 이게 다 방화벽인 거죠. 사실은 이것도 DB적 문제여도 사실상 방화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다 전기선이 이렇게 케이블이 이렇게 흘러 다니는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열어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그 기계나 이런 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누가 있습니까? 구글이 있으니까. 그냥 구글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장비를 하나 사요. 그래서 이 장비가 보니까 뭐 요거 괜찮네요. 이쁘니까 요거 하나만 캡처해 볼게요. 캡처하고 이거를 갖다가 구멍이 총 4개가 있네요. 여기다 하나 딱 꽂아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꽂으면 여기 있는 케이블을 갖다가 여기 하나 꽂고 여기 있는 케이블을 여기다 꽂고 그래도 2개 남죠? 하나 땡겨요. 그래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 똑같은 메시지가 일로 딱 나와요. 그리고 딱 보니까 요것도 컴퓨터고 요것도 컴퓨터고 요것도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뭐 굳이 이거를 잡아도 되는데 원래 여기까지 온 놈의 데이터가 이 톰캣이라고 가정하고요. 요놈 이 2개를 여기에서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 뭐 잡는 거 별거 없어요. 커맨드 하나 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커맨드를 하나 칠게요. TCP 덤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잡는데 이쪽 톰캣의 IP가 1.1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발신자의 IP는 10.10.1.10이고 and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의 IP는 이거는 20이라고 이 DB는 2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10.2.20으로 가는 모든 패킷을 잡아서 그거를 뭐 test.cat 파일로 저장을 해라. 이 커맨드를 어디에서 쳐요? 여기에서 쳐주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러면 와스와 데이터베이스 구간 사이에 날아가는 모든 패킷은 전부 다 이쪽으로 잡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뒤에 확장자가 캡이잖아요. 캡은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방법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C#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캡으로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텍스트로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를 갖다가 내가 요 옆에 DB를 하나 놔요. 이 텍스트를 그대로 입력을 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됩니까? 트래픽에 대한 DB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거죠. 철자가 틀렸어요. 스노트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써갖고 요걸 읽어와서 어떤 단어가 있으면 너는 나쁜 짓 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론적으로는 IDS고 실무적인 시스템의 이름은 TMS고 소프트웨어로 말하면 스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대 정보보안기사 필기에도 이 TMS라는 이름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 중에 나왔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뭐냐면 여기에 그 사용자가 있는데 여기에 웹서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이나 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규모가 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뭘 하냐? 개발 보안을 합니다. 그리고 웹 취약점 점검도 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럼 이걸 다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SQL 인젝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책에 나오는 기법들은 소상공인 웹사이트에선 되지만 이런 대기업의 웹사이트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워드 문서를, DOC 문서를 첨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기능인 거예요. 그러면 그 문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당연히 그죠. 여기에 이 파일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 파일은 뭐냐? 글이 이런 거예요. 관리자님, 제 컴퓨터 화면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첨부 파일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다면 저 시나리오대로라면 여기 어디엔가 이 서버에 관리자가 있어서 이 백본을 통해서, 사실 요 앞에 방화벽이 있어요. 백본을 통해서 여기로 가서 요렇게 여기에 들어가서 이 문서를 열죠. 그러면 이 문서를 열면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문서가 여기에서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리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MS 워드의 문서를 열었는데 이게 뭐가 되냐? 얘가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누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공격을 당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이 서버를 공격하는 서버 사이드 어택이 주 요소였어요. 근데 서버 사이드 어택은 가면 갈수록 거의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클라이언트 쪽을 공격하는 거는 점점 쉬워집니다. 왜?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바로 매크로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 일례로요. 매크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매크로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 이 매크로가 제9의 정보보안기사 필기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실행될 수 있는 바이러스는 뭐냐? 당연히 매크로예요. MS 워드는 맥북에서도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6회인가 15회 필기에 또 나왔어요. 실행 영역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않는 것은 뭐냐? 매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크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16회에 또 나왔는데 이 매크로를 제거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은 뭐냐? 그게 바로 CDR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보안회사 중에 질환지교가 이제 CDR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안 기사라는 게 그냥 찍을 따니까 내가 좀 뭐 좋다 이런 거는 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보안 기사에서 공부한 거를 실제 기업이나 이런 데 쓰면 그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이게 질환지교의 광고 웹페이지인데요. 한번 봐볼게요. 지금 여기에 좀 화면을 제가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요거를 내가 지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저런 화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MS 워드를 한번 띄워볼게요. 지금 MS 워드의 내용이죠. 그러면 워드를 이렇게 좀 작게 하고 여기 보기에 보면 매크로가 있죠. 그래 매크로 보기를 누르면 아무거나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요 화면이 이제 드디어 질환지구에서 말한 이 화면이 여기에서 뜨는 거죠. 그쵸? 요 똑같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개발 코드를 막 이렇게 넣는다 이거죠. 이거는 VB 스크립트, 비주얼 베이직 언어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좀 까다롭긴 한데 어떤 코드를 넣어서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 바이러스가 실행이 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얘를 무해화를 시킬 수 있나? 그죠? 이거 아주 쉽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CDR은 30분이면 만들어요. 개발이 가능해요. 근데 왜, 이런 지식들이 뭐냐면요. 알기는 어렵고,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의 답은 ODF예요. 오픈 도큐먼트 포맷. 물론 이런 거는 보안 기사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모든 오피스가 따르는 국제 문서 표준 규격. 이 규격을 따라가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규격을 아는 사람들은 저런 거는 이게 ODF 표준이죠. 저런 거는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게 대단한 기술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ODF, 그죠? MS랑 한컵 다 따르죠. 예. 자, 아무튼 여기까지 했고 보안기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